고인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선아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JS홀딩스 회장이었어요. 평범한 교사였던 남편과 백만장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선아는 남편의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합니다. 서준혁은 내 아들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20년 전 산사태로 사라진 아들. 남편은 정말 그를 찾아낸 걸까요? 병원 기록과 목걸이, 그리고 손등의 작은 검은 점.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 선아의 아들일까요? 지금부터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장례식장 복도에는 하얀 국화향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 차림의 선아는 남편 명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명호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부인 힘내세요. 고인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말이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선아의 마음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손길도 웃음도 이제는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서서히 파고들었어요. 36해를 함께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던 향기, 퇴근 후 나란히 보던 뉴스, 주말마다 걷던 산책길, 그 모든 평범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젖은 머리칼을 정리한 손끝, 차분한 걸음, 낮게 떨리는 숨결. 그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2번 절을 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동료도 친척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리고 얼굴선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잠깐 스친 그 느낌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남자는 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영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가 조심스레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준혁 JS홀딩스 회장 선아는 천천히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 같았습니다. 대기업의 젊은 경영자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남자는 냉정한 회장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슬픔을 품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장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장기를 받은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절을 한 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뒷모습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손안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혁, 그 이름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선아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안경, 펜,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메모들이었어요. 수업 계획, 장보기 목록, 전화번호.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선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혁, 내 아들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20해 전 사고로 실종된 뒤 끝내 찾지 못했죠. 선아는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일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선아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남자. 그 두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고인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서준혁, 내 아들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그 문장들이 겹쳐지며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커튼을 젖히고 어둠 속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명호 씨,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선아의 세상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새로운 진실이 깨어나고 있었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엔 남편의 수첩과 장례식장에서 받은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서준혁 JS홀딩스 회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짧은 한 줄의 글귀, 서준혁, 내 아들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은 듯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을 남긴 걸까요? 선아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병원으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죠.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 윤명우 환자 보호자인데요. 혹시 그때 담당 간호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표엔 박지연이라 적혀 있었죠. 그녀는 선아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명우 환자분, 제가 담당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흰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공기엔 희미한 커피향이 남아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명우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말에 선아의 눈가가 순간 젖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씨 남편이 남긴 걸 하나 봤어요. 선아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여기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서준혁이라는 사람. 지연의 시선이 수첩에 닿는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분 기억나요? 같은 병실이었어요. 남편분은 그분 옆 침대에 계셨죠. 그녀의 말에 선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그분에 대해 뭔가 말한 적 있었나요?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있었어요. 새벽이었죠. 제가 순찰을 돌다 병실 문을 열었는데 남편분이 침대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옆 침대를 바라보며 울고 계셨어요. 울고 계셨다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묻자 남편분이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수첩 속 문장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남편은 아들을 알아봤던 겁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살리고 당신은 떠난 거네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엔 아직 그의 향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상자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빛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My son will find me. 내 아들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믿었군요. 창밖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선아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준혁 씨 정말 우리 아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아직 새벽의 습기가 남은 거리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얼굴과 남편이 남긴 수첩 속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준혁 내 아들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가방 속 수첩과 명함을 단단히 챙기며 선아는 남편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인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가슴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또다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를 따라 5층 중환자실로 올라가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선아는 담당 간호사 박지연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남편 윤명우 환자의 보호자인데요. 혹시 입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 자격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록에는 남편이 입원한 날짜, 병실, 담당 의료진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남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의 이름이 서준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이름과 장기이식,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기록과 디테일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검은 점, 목걸이, 그리고 병실 기록.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선아는 기록을 손에 쥔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들을 알아봤지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침묵 속에 담긴 남편의 사랑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기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남편 당신 끝까지 지켜보셨네요. 그리고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기억 하나 스물해 전 남편과 함께 산길을 오르던 어느 날 아이 손을 잡고 걷던 평화로운 산행이었죠. 그러다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덮쳤습니다. 돌과 흙이 무너지고 물줄기가 휘몰아쳤던 그 순간 태호가 부모 손을 놓고 사라진 장면이 선아의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두려움, 혼란, 절망, 아들을 잃은 충격, 남편이 보여주었던 간절한 눈빛, 그 모든 기억이 병실 기록과 검은 점, 은목걸이와 함께 겹쳐지며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선아는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산사태 속에서도 태호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기억이 없는 아들, 그리고 입을 열지 못한 남편. 그 마음속 공허함과 동시에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들이 누구인지, 남편이 무엇을 남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선아는 로비로 내려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기록과 명함, 목걸이를 번갈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남편이 믿었던 것,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서준혁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손끝에 남은 떨림, 심장에 스며드는 무게감, 그리고 끝내 입을 열지 못한 남편의 침묵, 모든 것이 선아의 마음속에서 겹쳐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아는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작은 은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25해 전 남편이 만든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 펜던트 뒷면에는 남편이 남긴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My son will find me. 남편은 끝까지 아들을 믿었고 그 믿음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음을 선아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서준혁에게 다가가 진실을 전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기록과 작은 은목걸이를 챙겼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유리창을 지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서준혁 씨에게 진실을 전해야 해요. 그녀는 회사 본사 앞에 섰어요. 커다란 유리문과 경비원이 늘어선 입구가 그녀를 압도했지만 선아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약속이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선아는 잠시 멈춰섰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떨렸어요. 그때 커다란 유리문 너머로 서준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냉정한 눈빛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준혁은 잠시 선아와 경비원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회장실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아가 주저하는 사이 그는 경비원에게 작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신호였어요. 선아는 조심스레 따라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실 문 앞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서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얼굴에는 냉정함만 남아 있었어요. 뭐하러 오셨죠?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과 목걸이를 꺼냈어요. 서준혁 씨, 혹시 이 목걸이 그리고 손등의 반점 맞으신가요? 서준혁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제 손입니다. 선아는 수첩과 목걸이를 보여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켜본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그러나 서준영은 단호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장기 이식을 받은 건 감사하지만 그걸로 제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눈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아들. 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준혁 씨 이해해요.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남편이 당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켜보셨다는 걸요. 냉정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선아를 회장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그곳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으니 이제 마음속에 묻어야 해요. 남편의 사랑과 믿음도 함께 묻고 나만의 방식으로 보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조용히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펜던트 속 글귀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My son will find me. 선아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남편 당신 마음 이제야 조금 이해했어요. 그녀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선아의 마음속에서는 공허함과 동시에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잘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모든 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선아는 오래도록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서준혁의 냉정한 눈빛, 은목걸이의 희미한 글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그녀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의 사랑과 믿음을 마음속에 안고 아들과의 거리를 이해하려는 결심으로 밤을 마무리했어요. 준혁은 요즘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잠들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어두운 하늘, 쏟아지는 비,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등. 준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그 꿈이 찾아왔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산길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누군가의 커다란 손에 꼭 잡혀 있었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에 흙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돌과 흙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준혁은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앞서 가던 남자가 돌아보며 준혁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간절하고 두렵고 또 단호한 눈빛이었죠. 남자는 준혁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준혁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준혁을 강하게 밀쳐냈어요. 태호야, 넌 살아야 해. 그 목소리와 함께 준혁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돌과 흙더미가 남자를 덮쳤고 준혁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준혁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며칠 전 만난 그 여자 선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은목걸이와 병원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혁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선아가 남긴 병원,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증자 윤명호 수술일, 2024년 10월 3일 수혜자, 서준혁 준혁의 시선이 맨 아래 줄에 멈췄습니다. 사고지. 강원도 양양 산사태 사고일 2005년 7월 15일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 7월 15일. 그날은 준혁이 양부모님께 발견된 날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있던 그날 준혁은 종이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양양 산사태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빗소리, 무너지는 산, 차가운 물, 그리고 그 목소리 태호야, 넌 살아야 해.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태호 내 이름이 태호였어. 준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 함께 걷던 산길 빗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던 그 넓은 등,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밀쳐내며 외치던 그 절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멈출 수 없이 쏟아졌어요.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터져나오는 슬픔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자신을 알아봤을 겁니다. 손에 검은 점과 목걸이를 보고 알았겠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안에서 뛰는 심장, 그건 아버지의 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준혁은 바닥에 앉은 채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기억났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챕터 8. 무너지는 밤. 준혁은 그날 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간은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준혁은 내비게이션에 양평을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그는 엑셀을 밟았어요.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졌어요. 준혁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죠. 그는 계속 앞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준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운전 중엔 울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양평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시골길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었죠. 준혁은 속도를 줄였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라고 알렸습니다. 묘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렸어요.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젖은 풀밭을 밟으며 언덕을 올랐어요. 구두가 지늘게 빠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깨끗한 대리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고 윤명호 지며 준혁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정장이 흠뻑 젖었어요. 그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아버지 준혁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호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요?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절 보셨죠? 제 손에 검은 점도 보셨고 목걸이도 확인하셨잖아요. 준혁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던 은목걸이였어요. 펜던트를 열자 안쪽에 글자가 보였습니다. 빗물이 그 위로 떨어졌어요. To my son, TAEHO. 마이너스 러브데드. 이걸 보셨으면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가슴에 꽉 쥐었어요. 은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절 알아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준혁은 묘비를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대리석이 차가워 보였어요. 그는 손을 뻗어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20년 만에 아들을 만나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준혁은 이마를 묘비에 기댔습니다. 차가움이 이마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당신이 날 살렸군요.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었죠. 이 심장으로 저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물과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산사태 그날도 그러셨죠. 절 밀쳐내시면서 당신은 남으셨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울음이 먹고 떨림도 잦아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묘비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2번이나 절 살리셨어요. 한 번은 20년 전에, 한 번은 지난달에. 준혁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걸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은목걸이가 젖은 땅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야 기억났어요. 아버지. 준혁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였어요. 일어설 때마다. 비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요. 준혁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준혁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장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그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다시 올게요. 이번엔 꼭 다시 올게요.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묘한 안도감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뭔가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차에 올라타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준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어요.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빗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며 준혁은 백미러로 묘소가 있는 언덕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곳을 그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그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챕터 10 봄날의 약속.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양평의 언덕에도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나무가지마다 연두색 잎이 피어나고 들판엔 노란 민들레가 피었어요. 선아는 집에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프리지아를 골랐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종이로 정성스럽게 감쌌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 선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꽃다발과 돗자리, 그리고 도시락을 넣었어요. 준혁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지나고 초록빛 논밭을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선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양평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풀냄새가 났습니다. 싱그럽고 상쾌한 향이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기 벌써 꽃이 피었네. 선아가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묘소 주변에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누군가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었어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아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준혁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목련이에요. 아버지 이름에 명자를 써서요. 밝을 명. 자, 그래서 밝은 꽃을 심고 싶었어요. 선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깨끗한 대리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선아는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은 과일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사과, 배, 귤을 예쁘게 놓았습니다. 여보, 선아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태호랑 같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환했어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호예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자주 뵙고 일도 잘하고 있어요.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심장 소리를 들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처음엔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생명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선물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주신 두 번째 인생이에요.
선아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살겠습니다. 아버지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준혁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였어요. 일어서자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아는 가방에서 돗자리를 꺼냈습니다. 묘소 옆 평평한 곳에 펼쳤어요. 준혁이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네, 두 사람은 돗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아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요. 아침 거르지 않았어요? 조금만 먹었어요. 준혁은 김밥 한 줄을 집어 먹었습니다. 선아도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풀들이 흔들리고 목련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저기 나비 봐요. 선아가 가리키는 곳에 노란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춤을 췄어요. 예쁘네요. 준혁도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나비는 한참을 주변을 맴돌다가 멀리 날아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한참 만에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앞으로 매달 올게요. 어머니랑 같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그러자 같이 오자. 그리고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명절에도 같이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요. 선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언덕을 물들였어요. 묘비도 꽃도 두 사람의 얼굴도 따뜻한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갈까요? 응,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아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여보, 다음에 또 올게요. 태호랑 같이요. 준혁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준혁은 다시 한번 언덕을 돌아봤습니다. 묘소가 저 멀리 보였어요. 목련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잘 가요, 아버지. 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점점 작아지는 언덕이 보였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요. 차는 봄날의 길을 달렸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어요. 명호는 두 번의 선택으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시간을 넘어 계속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의 집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